안녕하세요. AI 서비스 마케팅 학과의 박아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과에서 이제 특강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연사로 류태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그 특강 들어가기 음. 전에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평생교육대학 교육공학 교수님을 하셨고, 현재는 제임스 메디슨 유니버시티에서 교육공학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근데 무엇보다 좀 유명한 저자분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사실 저서를 2편을 내셨고, 네. 최근에도 챗 GPT 활용 AI 교육 대전환이라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책을 내셨는데 너무나 쉽게 또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도 약간 우리가 이런 생성형 AI 이 시대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교수인 저도 좀 고민이 되고 네. 또 학생분들도 이런 AI가 내가 생각했던 직업을 대체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오늘 해답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마이크를 넘겨서 류태우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류태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대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연구 방법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툴이 나오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변화까지 되는 단계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기술들이 발달됐을 때는 이 기술이 발달된 이후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것까지 기술 지체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의 갭이 수년에서 그 더 이상까지도 걸렸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되게 1년 미만의 단기간에 우리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학 교육, 일반 교육,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변화를 하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주목해서 집중적으로 바꿔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들이 여기 또 학생분들께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시니까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되게 좋은 툴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활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래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2015년도와 제가 2020년도로 좀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2015년대가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2020년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학과에서도 4차 산업 관련된 수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특성을 보면은 여기에서 요구하는 미래 핵심 역량을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보면은 창의력이라는 게 3차 산업혁명 시절 때 그 3위에서 4차 때는 10위에서 3위로 껑쭉 뛰어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유연성이나 감성 능력 이런 것들은 없던 것들이 새로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협업 능력이라든가 뭐 서비스 지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협상 능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사회적 역량에 속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다 하면은 기술이 되게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공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이런 새로운 도구도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도구가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궁금한 게 없어요.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러면은 안 쓰는 도구로밖에 도구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미래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 역량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역량이란 단어는 라틴어의 competentia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역할을 부여하려다 보니까
competency라는 것도 필요했고 competence라는 것도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competency라는 부분이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competence라는 부분이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역량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빙산으로 봤을 때 물 아래에 있는, 빙산의 물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빙산을 전체 구성하는 구성비로 보면 80에서 90% 가까이 되는 게 빙산의 그 아랫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는 이 능력, 물 위에 떠 있는 이런 기술과 지식,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집중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 아랫부분들, 여기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뭐 창의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협업 능력이라든가 공감 능력이라든가 뭐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람의 인성이나 속성, 특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 여기 속하게 되는데, 이 기본적인 그 미래 핵심 역량의 특성들은 뭐냐면 다른 분야로 이동을 해도 트랜스퍼가 전환이 가능하고 어댑트,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법대에서 우리가 기술과 지식을 배웠잖아요. 그걸 의대 가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자신이 갖고 있는 창의력이나 협업 능력이나 공감 능력이나 소통 능력은 어느 분야로 옮겨가더라도 그건 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법대에서 갖고 있는 창의력이 의대 간다고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대의 변화도 발생하고 기술의 변화도 발생해서 앞으로는 직업을 되게 자주 옮기는 시대가 될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해서 Z세대라고 하는데, 이 Z세대의 특성들은 이 친구들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의 특성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가치와 얻는 가치가 그 일을 하고자 결정하는 거에 55%나 차지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들은 되게 낮은 부분을 차지하고, 결과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만족하는가, 그리고 이 일을 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발생시키는 그런 그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그 가치가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면 언제 어느 순간에도 바로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세대 차이 때문에도 이 사람들이 직업을 자주 옮기게 되지만 기술의 변화 때문에도 자주 옮기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키오스크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나오면서 많은 직업군들이 현재 바뀌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들이 더 나오면서 과거에 이런 기술이 우리가 이런 걸 갖고 어떤 걸 할 수 있었을까라는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기를 넘어서는 단계의 기술까지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시대에 우리가 적용하고 적응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제 우리가 학습도 하고 적용도 해서 우리가 그 직업군들을 바꾸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를 위해서 직업들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이 사람의 90%, 이 핵심 역량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바뀔 시대, 내가 졸업해서 그 사회로 나가서 이제 활약을 할 시대에는 이런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닌데 이게 계속적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한 번 배워서 그거를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뀌고 공부하고 계속 평생 학습 시대가 되는데, 이 아랫부분에 이거를 되게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잘 키우는 게 자기가 평생 동안 꾸준히 달릴 수 있는 마라토너 같은 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제임스 메디슨 유니버시티를 옮기기 전에 버지니아 대학교 있을 때 연구했던 부분들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10대 역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21세기라고 하는 그 미래 핵심 역량에 대한 것들을 8가지로 또 추려놓은 그런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8가지 지표를 저희 대학에서 무크라는 온라인 무료 강좌가 있는데, 무료 강좌에서 수강하는 사람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2만 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그 사람이 응답한 내 역량은 이런 거라는 거.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여길 고르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여길 고르고 하면서 빠른 시간에 빠르게 해서 자기 인지를, 자기 역량에 대한 인지를 평가하는 건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색깔 구성으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그 habits of mind라든가 뭐 complex communication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지표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똑같은 구성에 똑같은 색상 배열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2만 명의 사람을 조사했을 때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건, 그만큼 역량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다 독특하게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앞으로는 나 개인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대고,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사회 속에서 어우러지면서 그 나의 자아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을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공부를 이 대학에서 하지만 그 외에도 나의 그 인성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생성의 인공지능 도구들은 우리가 그런 역량주심 교육이라든가 완전학습이라든가 개인 맞춤형 학습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너무 좋은 도구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개인 맞춤형 학습이라고 하면 이미 정해진 경우의 수 내에서만 그 사람들을 분석할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낸다. 그러면 1, 2, 3, 4, 4개의 보기밖에 없죠. 이 4개의 보기를 줬는데 5번을 자기가 만들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결정된 경우의 수 내에서만 고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decision tree라고 해서 1, 2, 3, 4, 1번 문제에서 1, 2, 3, 4가 나오고 나면 2번 문제에서 또 1, 2, 3, 4, 3번 문제에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틀린 A군의 사람, 요렇게 해서 틀린 B군의 사람, 요렇게 해서 틀린 C군의 사람. 그러니까 틀린 답을 고른 학생 중에서도 A군에 속한 사람과 B군에 속한 사람과 C군에 속한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A군의 사람은 뭐는 알고 뭐는 모르니까 아는 것은 빼주고 그걸 unlearning이라고 하거든요. 그 learning의 앞에 un을 붙여서, 그리고 모르는 부분을 집중해서 learning을 시키는 거죠. 그 B그룹도 마찬가지고 C그룹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건 죽어도 멀고요. 아는 건 계속 알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존의 이런 그 방식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블룸의 텍사노미라고 해서 벤자민 블룸 박사가 1968년도에 학습의 6단계를 구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정보, 이해해야 될 정보,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의해야 될 정보, 이렇게 6가지의 그냥 단계로 나눠서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레벨의 학습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하위 레벨의 학습이라고 균형을 정의를 해놨는데, 이 아랫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맞춤형 학습을 진행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아랫부분이지만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내용을 모르면 꺼내서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외부 지식이 들어와야 꺼내서 쓸 양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맞춤형 학습으로 하고 이 부분을 수업에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들을 보니까 이 경우의 수라는 게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같은 질문을 100번을 물어봤었거든요. 챗GPT라는 그런 도구한테. 근데 이 친구가 단 한 번도 똑같이 설명을 안 해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면서 100번을 다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 교사라면 이게 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미국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한 3번, 4번 설명 잘 해주고 나면은 막 화가 날 때도 있거든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까지 풀어주고 다시 설명해주고 하면 이건 이해 안 할 수가 없는데 라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교수진에서 생각하는 이 4개의 군, 5개의 군 안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생성의 인공지능 도구들은 그 경우의 수를 완전히 열어버려서 열린 상태의 경우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개별 학생별로의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맞춤형 학습이 이제 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러고 나서 이 아랫부분에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정보만 맞춤형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윗부분에 창의하는 단계까지도 이제 생성의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한다. 글쓰기를 처음에 이제 생성 인공지능 도구가 나왔을 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이 글쓰기를 가리키는 교수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창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생성의 인공지능이 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해줄 역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 아랫부분은 당연하고 윗부분까지도 이제 맞춤형 학습이 그리고 완전 학습이 가능하게끔 하는 아주 좋은 도구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색 엔진과 생성의 인공지능 도구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색 엔진의 가장 큰 목적은 얼마만큼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많은 양의 정보를 찾았냐예요. 근데 그 정보는 내가 입력한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서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게 뭐죠? 0.00008초 안에 뭐 2만 개의 자료를 찾았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건데 그거를 보고 확인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건 누구의 역할인 거죠? 본인이 해야 돼요. 1번부터 2만 개의 페이지를 다 봐서 원하는 게 없으면 다시 재검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검색한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게 양질의 정보지를 내가 파악해서 판단하는 건 본인의 역할이라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람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맞을 확률이 높은 확률 게임에서 이게 높은 확률을 보이는 내용을 말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계어와 이 자연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기계어는 이 기계들끼리의 소통하는 대화, 우리가 코딩이라든가 뭐 이런 C 언어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언어들이고요. 이제 그 자연어라는 거는 내추럴 랭귀지라고 해서 우리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끼리 소통하기 위한 언어를 이제 그 자연어라고 하거든요. 이 기계어에서 확률적으로 높은 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답을 찾은 다음에 자연어로 바꿔서 사람한테 소통하듯이 이제 말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차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서 강아지 모양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강아지를 갖고 이해를 하면 좀 빨라요. 그래서 이 5가지 단계가 챗GPT라는 그 처음에 이제 재작년 11월에 나왔던 생성의 인공지능 도구에 대한 툴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만들어진 과정. 근데 여기 보면은 LLM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다 집어넣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를 만들고 이 개가 사람을처럼 말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말을 해보게 하기 위해서 얘한테 엄청난 양의 사람의 모든 그 블로그라든가 검색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아니면 책이라든가 뭐 기사라든가 모든 뉴스 같은 것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머릿속에. 근데 얘한테 자 말해봐 그럼 뭐라 그러죠? 왈! 이럴 거예요. 왜? 아직까지 말을 하는 거는 못 배웠잖아요. 그쵸? 머릿속에 정보는 들어가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째 단계가 인간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강화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개발자가 얘가 어떠한 사람처럼 말을 하게끔 한 다음에 아 이거는 잘 말했어. 이거는 못 말했어. 이거는 이렇게 말했어야 돼. 저거는 저렇게 말했어야 되면서 하나하나 피드백을 줘서 정교화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게 2번째 단계고요. 요 3번째 단계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 안에는 안 좋은 정보와 좋은 정보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A라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그러니까 좋아할 만한, 확률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높은 확률을 찾다 보니까 안 좋은 정보까지도 넣어서 답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짓 정보를 말하는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빼내는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강아지한테 내가 좋아하고 얘가 정답인 거를 확률적으로 높은 거를 말할 때마다 개과자를 주는 거죠. 잘했어.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상 모델이라는 단계로 넘어가요. 보상 모델에서는 여기서 이 챗GPT라는 아니면 이런 그 생성 인공지능이라는 도구가 사람이 좋아할 만한 확률적으로 높은 것들을 말할 때마다 이건 잘했어 하면서 자꾸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칭찬하면은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돌아가면서 요럴 때 이렇게 대답하니까 칭찬을 받네? 보상이 들어오네? 이러면서 얘는 계속적으로 그 보상을 유지하려는 그런 단계로 그 자기 모델을 정교화하는 과정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 요 전체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알고리즘을 짜주는 게 이제 마지막 PPO라는 단계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요 가운데 요 세 개의 단계, 그러니까 인간 기반, 그 피드백 기반으로 한 강화 학습과 그 다음에 그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모니터를 하는 그 누군가가 이제 그 모니터를 하면서 파인 튜닝, 이게 정교화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보상 모델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지금 그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 4 버전부터 유료 버전을 쓰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정보를 올려서 얘를 지속적으로 이 2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학습시키는 것들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맞춤형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우리 그 AI 서비스학과 학생, 마케팅학과 학생들을 위한 그 챗봇 같은 것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학과의 특성 같은 것들, 수업의 특성 같은 것들을 따로 학습을 시켜서 그런 것들도 다 개발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그게 한 달에 20불 정도 지불하면은 개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면 코딩도 알아야 되고 프로그램 기계어도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학습을 해서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나오는 모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의 말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알고 나면은 사람의 말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 사람의 자연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서 프로그램을 고스란히 내가 보고자 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로 다시 바꿔서 보여주고 실행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뭐 AI 관련돼서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학습하시겠지만 이 코딩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는가. 서비스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은 서비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공감이거든요. 내 고객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돼야 되는데 기계로 학습을 막 하는 것들이 이거를 같이 연결선상에서 링크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생성인공지능들이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까지 됐고요. 다음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렇게 좋은 도구가 나왔는데 사실 처음에 국제사회의 반응은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그 기술이 너무 힘이 세요. 너무 파워풀해요. 그럼 어떤 걱정들을 해야죠? 내 일자리 뺏기지 않을까? 내 앞으로 내 삶은 뭐지? 그리고 얘가 기계고 컴퓨터니까 육체적인 능력도 나보다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능력, 이런 그 지적 능력도 나보다 뛰어나요. 계산도 빠르고 모든 것들이 빠르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왜 존재해야 되지? 나는 그냥 밥만 먹는 밥벌레인가? 이런 식의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 정체성이 아까 제가 앞으로 시대에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에 대한 이해, 내가 무엇을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이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이런 도구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 못하고 경쟁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얘의 도구의 그 개발 목적은 사람과 경쟁하기 위한 도구를 만든 게 아니고요. 사람 도와주라고 만든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몸종들을 다 1인당 한 명씩 하나씩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쓰기 위해서 몸종 그 사용법을 막 연습하고요. 명령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얘가 나보다 잘날까봐 걱정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얘가 막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텍스트, 문자 기반의 정보들도 만들어내고, 음악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코딩도 하고, 데이터 같은 것도 다 분석해주고, 3D 렌더링부터 이제 그 레졸루션, 고화질, 그런 그 메디컬, 의학적인 그런 이미지까지도 다 분석해주니까 도대체 여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창의적인 부분들, 이런 그 말하는 부분, 글쓰기라든가 음악의 그런 창작이라든가 미술의 창작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우리 거 아니었어? 라는 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걱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처음에는 반발이 좀 심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걱정할 게 아니고 얘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우리 삶이 좋게끔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고생하면서 데이터 입력하고 분석하고 했던 것들을 그냥 말로 이거 해줘 이러면 바로 그냥 나를 도와주는 보조원이 하나 생겼던 건데 그 생각을 좀 잘 못했던 초기 단계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 변화들을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오픈AI라는 회사가 시작되면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도구가. 왜냐면 그 전까지는 각각의 개발사들마다 도구를 개발은 했지만 이게 여기 이 회사에서 했던 것들 중에 가장 좋은 역할은 뭐냐면요. 원천 기술을 공개했던 거예요. 물론 뭐 그 이후에 많은 개발을 하면서 자기네들 많은 것들은 했지만 이 원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들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걸 시작하기에는 엄두도 못 낼 정도의 금액이 초기 진입 장벽으로 잡고 있던 분야였는데 그 원천 기술들을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에서 이런 원천 기술에 대한 부담 없이 자기의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를 열어줬던 게 제일 큰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 회사가 처음 시작됐던 거는요, 비영리 단체를 시작을 해요. 이건 영리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이 애마존 웹 서비스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AWS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아마존이라는 우리가 온라인 상거래 회사의 모 회사예요. 그런데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전체 그 수익 구조를 보면요. 아마존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이 전체 수익의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애마존 웹 서비스에서 만들어내는 수익이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우리가 분석해서 각 기업에 너네 회사에서 앞으로 집중해야 될 고객층은 이런 층이야. 막 이런 분석 같은 거 데이터 파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가 되게 돈이 된다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이미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회사한테 만년 2등을 하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1 빌리언이라는 달러를 2019년도에 이제 여기다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오픈 AI. 내가 너한테 1 빌리언 달러, 이게 한 13조 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이 정도 돈을 넣을 테니까 그 독점권을 나한테 줘.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어떡하죠? 알겠어. 그냥 다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요 비영리 단체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영리 회사를 따로 차려요. 그러고 나서 영리 회사의 수익금 중에 100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 거는 전부 다 다시 이 비영리 단체로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특정 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못 얻게끔 하는 구조도 짜놔요. 되게 영리하게 잘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금을, 그러니까 투자금을 받아서 투자는 뭘 목표로 하죠? 이제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도네이션, 기부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4년 뒤, 작년에 이제 13 빌리언 달러를 또 다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보면 아니 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총 다 해서 14조 원, 그러니까 14 빌리언이라는 달러를 지금 이 회사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게 손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얘가 손해본 건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얘네들은 빙이라는 회사는 검색 엔진인데 구글에 만년 2등하는 회사고요. 요 애저라는 회사는 애마존 웹 서비스에 만년 2등하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것들을 개발하면서 팀즈라는 걸 통해서 이 기업 문화를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툴을 이용해서 협업도 하고 그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도 활용하고 하면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도구는 우리 거를 써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계속 하는데 안 되던 걸 이 챗GPT가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학도 그렇고 제가 옮기기 전에 대학도 그렇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미국 내 대부분 대학들은 이렇게 마이크로 365를 그 개인 유저, 그러니까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도 10,000명, 한 2만 명 가까이 되고 전에 대학 같은 경우는 5만 명 정도 되는 구성원이 있는데 그 전체 구성원들이 다 쓰는데 이게 한 달에 30불씩이거든요. 30불씩 5만 명씩 매달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걷는 돈은 엄청난 돈들을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얘네가 오픈 AI에서 지금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전부 사용료를 자기가 받고 있어요. 독점적으로.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총 금액의 75%의 이윤은 또 다시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적으로나 흥행성으로나 너무나 성공했던, 그러니까 요번에 그 파리올림픽에서도 보면 삼성이 이 셀카 카메라를 갖고 엄청난 흥행을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은 이상의 이게 효과를 거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저렇게까지 돈을 투자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얘네들의 그 셈은 따로 있었고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교육계에서의 또 반발이 또 심했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도 반응도 처음에는 이런 그 챗GPT라는 게 들어오면서 그 미국에는 한 6,500개 대학이 있거든요. 6,500개 대학 중에 이런 그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그래서 우리로 치면 전문대 같은 이런 직업교육학교 같은 이런 곳에서는 온라인 프록터 시스템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은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4년제나 연구 중심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그 교수법대로 수업을 하면 이게 다 컨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한테 지금까지 사지선다를 묻고 애들한테 뭐를 제출하라고 한 것들이 챗GPT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대학 그런 그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의과대학원 그 전문 그 입학시험이라든가 법학대학원 졸업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얘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막 하면서 그 반발하는 것들이 세력이 되게 많이 나는데 학교 구성원 중에 가장 많이 반발한 게 교수진이었던 거죠. 총장급이나 뭐 디렉터급이나 스태프들은 사실 반발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업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교수진은 30% 이상이 반발하고요. 이 중립도 사실은 요 길로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걸 반발하기까지는 말하긴 좀 애매하고 그냥 자기를 숨긴 채 나는 중립이야 하는 쪽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50% 가까이가 반발하는 거예요. 왜? 내 수업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분들이 주장한 게, 이거는 그 부정행위를 우리가 양산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75% 이제 정당성을 부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런 그 부정확해. 이 결과물이 우리가 물어본 것에 대한 결과물이 부정확해.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데이터 이런 그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개인 그 데이터 보안 같은 게 취약해. 이러면서 이거 쓰면 안 돼. 이러고 이제 프록터 시스템들이 막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잡아내는 것들을 막 하려고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회사마다 저희 학교들도 막 이거 계약하면서 이걸 어떻게 잡아내야지 하는데 문제는 이게 거꾸로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카툰인데 이게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AI,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돈을 좀 내는 유료 버전을 쓰면은 A 플러스를 밖에 안 하고 A 제로나 B 플러스 정도 밖에 그렇게 살짝 이제 잘못되게 오타도 넣고 오류도 넣고 해서 주겠다는 거죠.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되게 희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또 한 가지 문제가 얘네들의 그런 디텍팅 하는 것들이 93% 정도의 정확도라고 해요. 그러면 미국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학 교육에서 7%라는 되는 학생이 자기가 부정행위를 안 했는데 이 도구만 믿고 부정행위가 했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교수들이 주장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도구 쓰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을 바꿔야겠구나 라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정행위에 대한 발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개인 학습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못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돼요. 이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대학들이 이제 변화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옮기기 전에 대학, 그 버지니아 대학교라는 곳에서도 지금은 이제 생성 인공지능 툴 중에 그 코파일럿이라는 그 프로그램하고 챗GPT라는 프로그램을 전 교직원, 교수, 그 학생들이 다 쓸 수 있게끔 계약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있는 제임스 메디슨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다 계약을 마쳤고 지금 챗GPT 관련돼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 그 포스 팀을 만들어서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거 대학 교육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들을 바꾸는 방법들, 그리고 학기 커스터마이제이션, 개인 맞춤형 수업들에 대한 도구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방향적으로 봤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 도구를 잘 쓰는 방향들로 가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도구에 집중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도구의 늪에 빠진 게 너무 많았어요. 보세요. 우리가 뭐 AR이나 VR이나 이런 것들이 이 맞춤형 학습이라든가 교육에서 너무나 활용이 좋다고 하니까 이거 막 적용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메타버스라는 게
이게 나오면서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되게 그 교육용으로 활용이 좋다고 해서 이거 다 준비했어요. 교수님들 다 연습하고 학교에서 시스템 다 구축했거든요. 그랬더니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딱 나오면서 이런 거 다 말 다 들어가고 요것도 하래요. 그럼 내년에 또 딴 거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또 계속 준비해요? 그러니까 기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 교육이나 뭐 일반 교육이나 뭐 초중고 과정이나 어디서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나면은 이 도구는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여기 교수님들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님들도 아주 그 지금도 많이 이제 의논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통해서 얻는 우리가 아웃풋에 대한 것들을 정하고 나면은 그 아웃풋을 얻고 목표를 그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어떤 도구를 활용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개인 맞춤형 학습이라는 건요, 사실은 이게 1, 2년 된 얘기가 아니에요.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된 얘기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존 두이라고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교육학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실험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 학습에 대한 토대를 좀 닦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시카고의 그 시카고 대학에서 그 실험학교를 세워서 고등학교 과정에 이제 완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 그래서 이제 학생별로 분반하는 것들을 시작을 하면서 이 개념에 대한 것들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1920년대, 50년대에 나오면서 이게 맞춤형 학습을 실현했던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 100년 전에 이거 다 썼던 거예요. 이거는 사지선다 문제를 내서 학생들의 이 맞추고 틀리고의 수준에 따라서 다음 문제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다 되는 것들을 이미 한 4년 전에 다 이게 구현이 됐던 거고요. 이거는 그 사지선다만 되고, 요거는 단답으로 글쓰기까지도 다 여기 보면 이게 레버가 있어서 학생들의 상중하로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문제들이 바뀌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 맞춤 학습들을 했던 게 지금 이게 1950년대잖아요. 이미 74년 전에 이런 것들이 다 됐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전 과정에 못 들어가게 된 게 그게 불가능했어요. 왜냐면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교사가 그때 당시만 해도 50명, 60명씩 한 반에 있었거든요. 1대1로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그 수업에서의 효율성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냥 효율적인 면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활용했던 거죠. 그런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가 나오면서 완전히 시대가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학습의 주인공을 이제 학습자로 정말 돌려놓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학습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걸 배우는 러닝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빼주는 언러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UN을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색깔이 다 진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학생 개별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선생님이 다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회색 부분으로 색깔이 빠져 있죠. 그거는 학생들이 안다고 증명한 건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니까 내가 모르는 거에 더 집중하고 아는 거에는 집중 안 하게 해서 조금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업할 수 있고요. 최근에 한 작년, 재작년쯤에는 한국에서도 산타토익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거든요. 산타토익은 지금까지 그 학생분들도 토익 시험들 많이 봐봤잖아요. 토익 시험 볼 때 항상 준비하는 게 뭐죠? 교과서 사고 첫 페이지부터 수업을 들어요. 학원을 가나 어느 유튜브 강의를 듣거나 어느 온라인 수업을 들어도 첫 페이지 첫 장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산타토익은 문제부터 풀어요. 그래서 가입하면 첫 번째 하는 게 문제부터 풀고 나면은 이 친구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분류를 해내요. 그러고 나서 이 언러닝 파트를 다 빼내요. 아는 거 다 빼주고 모르는 거, 얘는 문법이 약한데 어휘는 강하구나. 그러면 문법적으로만 다 프로그램을 구성을 다 해서 모르는 거에 집중해서 러닝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들로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각각의 학생마다 각각의 러닝 패스라고 하는데 이 학습 경로를 다 다르게 하는 상황들로 짜는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너무 좋은 도구인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들의 대부분은 백인, 남성 위주의 정보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흑인이나 여성이나 이런 정보들이 많이 우리가 편협됐거나 편향된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걸 고스란히 갖다가 다 끌어다가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학습한 대로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들에, 답변하는 것들에 문제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뭐 responsible AI라고 하면서 윤리적인 부분들을 더 강화시킨, 그래서 이제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해서 대규모 모델이 아니어도 좋다. 이게 small language 모델이 더 좋지만 이게 효율성은 유지한 채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을 강화한 이런 모델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 그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슈적인 것 중에 윤리적 이슈 중에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표절 문제. 이것을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런 그림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썼을 때 혹은 그런 과제를 내가 물어봤어요. 오늘 에세이 쓰는 것들을 얘가 쓰게 한 다음에 제출했어요. 이건 표절이냐? 내 생각이냐? 이건 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그 다음에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데이터를 처음에 수집하고 학습할 때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 문제들.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할 게 뭐냐면요. 이런 챗GPT나 이런 도구들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학습시키고 있는 현재 진행형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질문을 하고 나서 thumbs up, thumbs down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얘네가 아까 제가 말한 보상 모델 같이 계속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regenerate라고 해서 재생산 버튼 누르시잖아요. 다시 하라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얘가 지금 thumbs down을 받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얘를 우리가 매일 학습을 시키는 단계거든요. 근데 그런 단계에 학습을 시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 정보들이 고스란히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 학번이라든가 우리 주민번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절대로 넣어서 물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논문을 쓰기 위한 중요한 데이터들은 거기 넣으면 안 되고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만 돌리는 역할들을 하고 개인정보 같은 거 다 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카피라이트. 이 카피라이트 때문에 지금 이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회사들이 많이 소송에 지금 걸려 있어요. 미국에서는 뭐 수십조 원대의 소송들이 걸려 있거든요. 뉴욕타임즈라든가 뭐 게티 이미지라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미지 회사, 그 다음에 이제 뉴스 정보 유통 회사 이런 곳에서 분명히 이 친구들이 이걸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에서 이제 질 확률들이 되게 높은데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회사들은 어떻게 하죠? 가장 늦게 돈을 내기 위해서 가장 길게 시간을 끌 거예요. 왜냐면 그 기간 동안에 들어올 돈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지금 계속 하고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교육에서 이제 활용 경향들을 보면 초기에는 프로그래밍이나 이제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글쓰기라든가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많이들 활용했다가 연구 분야나 이제 교수님들의 이런 수업 계획서 이런 작성에 대해서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 보안 문제들, 그 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리터러시,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AI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개인 맞춤형 학습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액세서블이라고 해서 이런 접근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인터넷에 접근이 떨어지는 부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보다도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뭐, 지역에 대한 접근성,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다분야로 활용 가능한 것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생성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6대 원칙을 좀 정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나온 답은 무조건 더블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재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말해줬다고 그래서 얘가 뭐 나보다 똑똑하겠지 뭐 대규모 언어 모델을 공부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더블 체크하는 것들, 재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도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얘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물어놓고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러셔도 안 되고요. 얘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물어놓고 아유 이거 뭐 보니까 잘하는 게 별로 없던데 이러셔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서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으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명령어를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명령어, 프롬프트를 배우고 그 배운 내용대로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얘에 대한 한국에서는 퍼소나라고 하던데 이 퍼소나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포맷을 정해주고 분량을 정해주고 그다음 태스크를 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첫 번째 답변을 했을 때, 두 번째 답변을 했을 때, 세 번째 답변을 했을 때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면 계속적으로 다시 물어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뭐가 궁금한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묻는 것들을 습관화들이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꾸준히 다시 묻고 하다 보면은 한 번에 완벽하게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눠서 묻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런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개발할 때 윤리적인 부분들을 꼭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초기에 많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요. 가장 효과적으로 자살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을 공개 장소에서 죽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막 물어봤어요. 그거 도대체 물어봐서 어디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굳이 이런 도구가 나온 좋은 도구를, 그런 도구를 그런 데에서 활용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윤리적인 부분들에 맞게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들,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정보 자기가 보호해야 되고요. 자기 데이터 자기가 보호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그냥 일반 유저들은 자기가 입력한 모든 정보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의 커머셜 서버에 들어가요. 상업용 서버에 들어가면 재생산, 활용이 돼요. 그런데 이 프라이빗 서버에 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계약을 한다면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한국 대학에서도 프라이빗 서버를 먼저, 그래서 커머셜 데이터 프로텍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계약을 먼저 하고 이제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약인 여기서 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 목적에 맞게서 재생산, 다시 약간 바꿔서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문제 낸 걸 그대로 카피해서 이거다 제출하면 교수님 반드시 아세요. 그러지 말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수정해서 내 거와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활용 예시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퍼소나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최면을 건다고 하거든요. 얘한테 최면을 거는 순간 얘가 답변하는 데이터셋이 바뀌어요. 왜냐면 지금 이만큼의 학습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너는 애널리스트야, 분석가야, 너는 교사야, 너는 미용 전문가야, 이렇게 개념 정의, 균형, 우리가 최면을 건다고 하잖아요. 그 최면을 거는 순간 이 특정 정보 셋으로 내가 답변하는 셋이 바뀌거든요. 이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답의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뒷부분은 내가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 어떤 태스크를 얘한테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포맷이나 제한점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자기가 정확하게 한 번에 물어봤을 때 안 나와도 계속적으로 다시 물어보면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제일 중요한 건 최면과 이 부분, 내가 어떤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연구 방법이 제가 진화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논문을 한번 쓰면은 이제 문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문헌, 그 기존의 문헌 연구들을 막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리서치, 연구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 설정을 하고 리서치를 진행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든 연구 방법을 하고 나서 데이터 수집하고 나서 이제 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퍼를 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반복 과정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다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었어요. 특히 이런 기존의 문헌 연구 부분들은요,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박사과정 4년 동안 2년을 남의 논문만 읽었거든요.
내 논문 쓰기 위해서. 그만큼 긴 시간들이 많이 쓰이는 건데, 이 부분들에서 2년 동안 뭐 수천 권 읽은 책 중에 그 중에 실제로 제 논문에 쓴 거는 한 50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많은 시간들을 쓴 거를 얘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것들을 얘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그 연구 방법이라든가 그런 분석 방법 도구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뭐 카이 검정이라든가 뭐 그 CFA라고 해서 뭐 확인적 요인 분석 이런 그 각각의 이런 분석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얘한테 뭘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지 말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상황들이 된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데이터를 제가 이제 샘플로 집어넣어서 얘한테 지금은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도 그 기본 툴에서 묻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내가 원하는 거를 그 얘가 따로 학습시킨 그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학습시킨 그런 그 도구를 활용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연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데이터 애널리시스 앤 리포트 AI인데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걔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얘한테 물어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상관관계들이 이 코로나 그 백신을 맞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에 대한 것들을 시카고 지역에 대한 데이터예요. 인종, 성별, 뭐 나이, 그 다음에 뭐 그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 지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 전체에 대한 상관관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제가 한 줄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요렇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라고 한 0.5초 안에 답을 쭉 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고 코렐레이션이 그 긍정적인 정관계다, 반관계다 이런 것들을 다 말해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게 얘가 고화질의 이런 그 의학적인 그 이미지들을 다 분석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그래요. 의사한테 가서 궁금한 건 너무 많은데 의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2분에서 5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또 그 시간 동안 의사가 대부분 말해요. 우리는 네. 치료받고 계산하고 나가세요. 그럼 계산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못 묻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 올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래. 근데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케이스가 있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케이스는 어떤 그 시술 방법을 썼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생존 확률 그 다음에 생존하고 나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그 살았는지를 보여줘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너는 어떤 상태고 이게 각국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고 그 다음에 그 각각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55세 여성이었고 그 한 14개월 정도 이거를 살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질병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제는 이런 그 속도가 데이터 처리 속도가 엄청 빨라지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지구거든요. 이게 실제 지구고요. 이게 가상의 디지털 트윈스라고 그래서 가상의 지구. 이게 지금 그 엔비디아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GPU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얘네들이 이 CPU와 GPU와의 전쟁에서 이 CPU가 항상 이겼었거든요. 왜냐면 얘는 한 명이 너무 센 놈이에요. 근데 얘는 한 명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1대1로 싸우면 얘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는 몰려다녀요. 몰려다니는데 이거 몰려다니는 거를 이제는 평면으로 하다가 이제는 탑까지 세울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나노 단위의 그 조그만 부피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얘를 GPU를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지구상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모았던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걸 100년, 200년, 300년 동안 모은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빠르게 돌리면은 5분이나 10분 안에 요대로 데이터를 쌓인 게 내년 1년 뒤에는 어떠한 기후들이 발생할 것이다. 어느 지역에 이런 것들을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뒤에, 1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분석 안 되려면은 기후를 낮춰야 되겠구나. 나무를 더 심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아니면 그 방파제를 올려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본인이고요. 이게 디지털 트윈스예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트윈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먹고 자고 이런 생활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대로 계속 살면은 3년 뒤에 췌장암이 걸릴 거야. 뭐 4년 뒤에 간암이 걸릴 거야. 93% 확률로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엄청 빠른 속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거의 실시간에 내 변화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의
그 이미 발병한 병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향후에 발생할 병에 대한 예방의학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발달하게 될 것이라는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연구 방법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지금 이제 AI 관련돼서 여기서도 이제 과목 수업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성의 인공지능 그리고 AI 서비스 마케터로 앞으로 활약하실 때 계속적으로 자기 개인 마음속에 담고 머릿속에서 기억하면서 이런 준비를 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사실은 제가 너무 평소에 궁금해했던 것들에 대해서 막 그런 얘기들을 알아서 막 수술 얘기를 해주시니까 전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는 너무나도 좀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사실은 접근을 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사실 하나의 수단이다. 그것보다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좀 내가 방향성이 잘못됐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잠시 쉬었다가 저희 학과 또 학생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아까 미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크게 뭐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능력에 해당되는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하부 개념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학생분들한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좀 뽑았는데요. 감성 능력과 관련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MBTI를 얘기를 하시면서 극 F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자기가 좀 감정적인 건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배제하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이런 F 성향이 좋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뭐 이런 걸 또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성 능력에 대한 부분이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부분들로 제가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감.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서비스 지향성도 말했듯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거를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서 뭘 해주면 그 사람은 싫어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앞으로 이 사회적인 사람이 되고 사회적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것들을 공감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또 F에서 너무 F스러운 게 좋다 나쁘다라는 게 좀 애매한 게, F가 감정적이다라는 뜻이고 이게 감성적이다라는 거랑은 좀 또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들이 강화가 돼서 나는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야 라는 부분은 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감성적이어야 되는 이 부분은 남에 대한 그 이해와 공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의 것들을 잘 중첩하는 게, 그래서 T라고 해서 이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옳다는 부분들을 나니까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런 사람이 되게 T인 사람들도 많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사람들이 있네,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남을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말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분명히 저게 되게 문제거든?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총대 메고 나니까 정확히 얘기해줘야겠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T라고 해서 그 감성 능력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감정적이다, 감성적이다는 분류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감성 능력은 좀 남에 대한 배려, 이해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저를 참 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같이 사실은 일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감성 능력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만 더 볼까요? 창의력 관련해서
저는 상상력 부재로 AI의 활용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성형 AI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본인이 이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좀 이런 네. 질문 같으세요. 네네. 좀 프롬프팅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네. 같은 네. 네, 그런 질문인데 이게 상상력과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사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뭘 질문하고 싶은지 네. 좀 그게 네. 명확해지면 맞아요. 적절한 답을 좀 네. 네.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맞아요. 질문을 던지실 수 맞아요. 있으니까 네, 네, 네. 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이미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네.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갖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의력이라는 것을 이 목표를 둬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 자체는 나를 도와주라는 애거든요. 그쵸. 창의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요. 이 도구가 새로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자기 이름 검색을 해요. 아까 제가 말한 건 뭐였죠? 검색 엔진과 이 생성인공지능의 차이가 명확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자기 이름 검색을 하고 아유 나랑 다르게 나오는데 이러면서 끝나요. 그리고 자기 학교 검색해요. 그리고 자기 전공 검색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검색하던 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검색했던 키워드들 몇 개 집어넣고 아 이거 별거 없네. 난 더 이상 물을 게 없는데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네. 저도 처음에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제 이름 네. 나 지금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있는데 이전 학교에 맞아요, 대해서 맞아요, 정보를 맞아요. 주네. 또 네. 주변 교수님들 검색해서 맞아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우리가 너무 과거의 검색 엔진에 익숙해져 있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나를 아는 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궁금한지가 모르니까 그 부분들을 없으니까 이게 물어볼 게 없으니까 자기가 창의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쵸.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게 많아지면 그냥 이걸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육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면 궁금한 걸 물어보면 혼이 났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네. 아기 때부터 교수님이나 선생님은 맨날 바빠요. 진도 빼느냐고 맨날 바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질문하면 그러니까 손 들고 물어보면 그것까지는 받아줘요. 근데 또 물어보면은 이거 나중에 하자 이러면서 계속 나가시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손을 2번, 3번 이상 듣고 나는 아직까지 궁금한데 그걸 더 묻는 게 죄처럼 느껴지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더 궁금하고 하는 것들을 표현을 못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도구를 통해서는 정말 별의별 이상한 거라도 도대체 이게 질문이 될까라는 것들도 그냥 막 물어보셔도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습관이 정말. 돼서 질문하고 답하고 앞으로는 이제 묻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를 내 스스로가 인지하는 것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메타인지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보면요. 내가 무엇을 지금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순간이 와요. 이게 이제 그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까지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창의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궁금한지를 그거를 아직까지 명확하게 모르시는 거다.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게. 네, 그것만 그렇게. 좀 명확하게 네. 해서 질문을 던지시면 네. 이제 폭발할지도 몰라요. 질문이 너무 많을지도 모르고. 엄청 창의적인 사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네.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네. 어떤 토론 위주의 방식의 교육은 못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약간 챗 GPT랑 연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 그 본인의 어떤 창의력을 네. 좀 이렇게 연습을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요, 이제 미래 핵심 인재로서 과연 중요한 건 뭘까? 본인의 입장에서 네. 한 3개 정도 골라보자 했더니, 창의력 굉장히 중요하다. 인지적 유용성 중요하다. 협업 능력 중요하다. 요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네. 저희는 수강생 분들이 거의 다 이제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더더욱 좀 이런 역량을 좀 뽑아주셨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네. 조금 더 하면은 네. 감성 능력과 서비스 지향성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주면 네네. 왜냐면- 이게 조금 더 새로운 어떤 미래 그렇죠. 인재로서 예, 새로 예, 추가된 거니까. 왜냐면 그리고 또 이 협업 능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업무에 대한 그 태스크에 집중된 그런 협업적인 부분들이 강하고요. 네. 이 감성 능력이나 서비스 지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업무를 벗어나서도 우리가 사람에게 그냥 사람이면 사람과
그냥 사람으로서 소통하는, 음. 공감하는 이런 네네. 쪽이 좀 더 강화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갖게 되면은 음. 이 창의력, 인지적 유연성, 협업 능력과 함께 그 5가지 정도 갖춰지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인사관리 쪽에 계시는 그럴 분들이 수 있는 굉장히 확률도 많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보실 네. 것 같은 네, 네, 내용입니다. 네. 자, 그 다음은요, 음. 생성형 AI 도입에 대한 반응인데요. 사실 저희도 음. 이제 뭐 총장님이나 뭐 이사장님께서, 우리 조직 내에도 이런 생성형 AI를 다 도입을 해보자. 뭐,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행정 부분에 도입을 해보자. 뭐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교육도 막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두려움도 사실 저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학생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뒤에 보시면 저희는 네. 100% 긍정이에요.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네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 100% 긍정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제가 쭉 보니까, 물론 걱정하는 부분도 여기 이렇게 써주셨어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제 회사에서 사용할 때 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예측이 되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보안 문제라든지 맞아요. 회사 맞아요. 기밀 정보들을 나도 모르게 막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예방이 필요한데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막 그렇게 아직 없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그쵸. 좀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회사에서는 더 네. 예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네. 뭐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 엄격히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딱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다거나 혹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자기네 도구를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게끔 한다는 건 자기네 도구로 자기네 그 커머셜 서버가 아닌 자기네 그 데이터 프로텍션이 네네.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주요 업무 분야에 대한 부분보다는 보조적인 분야에 대해서 활용하게끔 그런 식으로 제일 많이 활용하고 그러니까 기업의 있습니다. 어떤 핵심 정보라든지 역량이 있는 부분은 빼고 그렇죠. 네.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부분들도 아까 여기 보면 이제 긍정 부분은 오른쪽 아래 보면 네네.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지 그런 걱정이 좀 많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아이들한테는 더 좋은 도구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궁금한 거를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에서 어떤 것도 물을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막히는 부분을 뚫어주지 않으면 뒤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앞에 뭔가가 하나가 막혀 있는데 그 뒷부분의 얘기가 안 들린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는 내년도부터 그 AI 디지털 텍스트북이라고 해서 네네. 디지털 교과서를 이번에 이제 신설해서 네네네. 이제 그 파일럿 시범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의 그런 그 버전은 아니지만 이 맞춤형 학습에 대한 것들을 좀 열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는 걱정이지만 사실 아이들은 앞으로 이걸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쉽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아이들한테 AI 리더시를 좀 키워줘야 되지 않아 이러는데 걔네들은 그 키워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주면 알아서 더 쓰고요. 너무 잘 쓰고요. 그쵸. 심지어 저희가 어떤 연구도 하냐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걸 유아한테 줘서 유아들이 사용하는 걸 통해서 거꾸로 얻어내요. 걔네들의 창의성을 창의적으로 엄청나거든요. 막 사용하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한 게 아닌데 걔네들이 쓰는 방법들을 보면 이게 가능해? 이런 것들 발견하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런 그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봐서 뭐 시력적인 부분이나 발달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우려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그 학습적인 도구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충분히 활용 가능한 아주 좋은 그러면 도구라고 그 볼수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사실은 그런 거짓 정보에 대한 것들을 판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교육용으로 활용할 때는 그 지금 나온 도구 중에 챗GPT만 해도 이게 자기 데이터를 넣어서 다 개인 맞춤형으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그 자료를 다 올려서 요 자료에 근거해서 대답을 하게끔 하는 방식들로 구현이 가능해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교사가 그냥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계속 테스트를 해야 돼요. 아이처럼 다시 들어가서 자기가 막 물어보거든요. 네. 그럴 때 잘못 나온 답변마다 이렇게 묻지 말았어요. 대답하면 안 되지. 이렇게 대답해야지를 계속적으로 파인튜닝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첫 번째 그 네네. 표에서 2, 3, 4단계를 말한 것처럼 네. 강아지 그거. 그래서 그 파트들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도구가 이미 한 달에 20불이면은 그 네네네. GPT 그 4 버전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 학부모님들이 또 많거든요. 네, 수강생분들 네, 중에서.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잘 기억을 네. 하셨다가 네. 아이들 학습에 이용을 하시면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한테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답을 가르쳐 주지 말고 계속적으로 다시 질문해라고 얘한테 명령을 내려놓으면요. 네네. 답이 없이 계속적으로 다음 질문 하면서 아이가 답과 상관없이 그 생각하는 방식들에 대한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네네네. 우리 목적만 정해지면 네.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여러 방식의 교육 툴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수업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 친구들한테는 미국에서는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네네. 초중고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거의 100%다. 그러니까 네. 저희는 좀 저희 학과 특성상 네.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얼리 어답터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개인 맞춤형 학습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여러 가지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뭐 요거에 대한 좀 질문. 네. 표절 얘기가 나왔는데요. AI 활용했을 때 표절 뭐 모방성이 너무 크다. 이거를 우리가 표절에 대한 수위를 어떻게 뭐 정해야 될까?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뭐 아까 사실은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크로스 체크를 꼭 해라. 이거를 그대로 이제 쓸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표절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이건 사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초안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더 디벨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학습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업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처럼 뭐 사지선다 문제들을 내놓고 그거를 시험 문제를 풀이를 했어요. 네. 그럼 얘가 너무나 쉽게 답을 맞춰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필요 없이 답을 따다다다닥 이렇게 답을 맞출 수가 있는 방식들로 가니까 부정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뭐에 대해서 제출하시오, 뭐에 대해서 작성해서 쓰시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얘한테 작성하게 한 다음에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절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수업을 바꿔서 얘와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마케팅 방법에 대한 것들을 뭐 한 가지를 여러 가지를 이제 논의를 한 다음에 얘와 함께 챗GPT와 함께 그 중에 한 가지 고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한 가지가 왜 A 그 상품군에는 그 직업군에 뭐 제조군에는 가장 잘 맞는지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들로 제출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답을 긁어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요. 얘와 계속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교육 분야다 아니면은 뭐 산업 그 생산 분야에서 우리가 서비스 마케팅을 한다. 그런데 네네.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마케팅 기법 중에 어떤 부분들이 이 회사에 가장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 데이터를 내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거를 그냥 얘한테 물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한테 묻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 내고 얘가 또 피드백 주면은 자기 의견 내고 해서 여러 내용 중에 최종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서는 이게 제일 맞다고 생각된다는 거를 네네. 정리해서 제출한과 동시에 이 얘기 나눈 히스토리를 이제 복사를 해서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교수님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구나. 이렇게 보게 하면 단순히 표절이 발생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를 표절이 안 되게끔 그냥 그렇죠. 교수가 내면 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문제. 네. 사실 저도 되게 고민이었어요. 이거를 챗 GPT를 뭐 어차피 다 사용하실 네, 건데 맞아요.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네, 될까라는 네. 사실은 고민이 상당히 네. 많았고 네. 이제 저희 학교의 수강생 분들의 특성상 사실은 그
학습 역량의 갭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야말로 이런 맞춤형 학습이 정말 중요한데 네. 그렇다면 교육을 이거 어떻게 해서가 커리큘럼을 써야 될까 사실 네. 이런 고민이 많아서 네. 그때도 그러면 미국은 이런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툴이 있나? 뭐 이런 거를 한번 네. 나중에 교수님 오시면 여쭤봐야 네.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맞춤형 학습, 뭐 네. 커리큘럼 이런 네. 걸 이미 도입해서 하고 있나요?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방식들로 들어가냐면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 그런 거는 그린라이트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는 옐로우, 그 노란색 그 신호등, 그 다음에 이걸 쓰면 안 되는 것. 이거는 이제 빨간색 이렇게 해서 네네. 구분을 하는 수업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섞여 있는 수업이고, 네네. 어떤 수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학원 박사과정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토론 방식들의 수업이다 보니까 네네. 쓰게끔 만드는 방식들로 오히려?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블룸의 그 분류학을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상위 레벨에 창의하고 이제 분석하고 평가하고 적용하는 네. 이 단계의 수업까지를 수업 내에서 다 커버할 수 있게 수업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네. 지금 뭐 대학원 학생들 강의를 네.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 챗 GPT를 적극적으로 네, 활용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이제 그 기억해야 될 정보에 대한 것들은 이런 GPT를 활용해서 제가 그 닥터 유의 그 아이디 워크샵이라는 그 새로운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앱스토어처럼 보여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안에서의 그 학습 활동들은 이제 그 실제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서 이 친구들이 저는 이제 교육공학 쪽이니까 네. 교육공학자로서 앞으로 자기가 이제 현업에 나가서 했을 때 학자로서 혹은 뭐 어떠한 그 전문가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가 혹은 뭐 역할극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회사에 딱 만약에 취업을 했어요. 네. 그 교수 설계자로.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교수님이 계시고 설계팀이 계시고 네. 디자인 팀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역할을 했을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고 자기의 주 역할은 뭐고 부 역할은 네네. 뭐고 나는 어떤 부분을 개선할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얘와 함께 대화를 나눈 내용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네. 계시네요. 네.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저희 수강생분들은 이제 거의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윤리적 이슈, 네. 뭐 데이터 학습에 대한 그 바이어스된 그 데이터, 그리고 뭐 표절 이슈라든지 뭐 학습 윤리, 뭐 프라이버시 이슈 거의 다 중요하다.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네.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이 생성형 AI를 활용을 함에 있어서 디지털 격차가 더 커질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네. 그래서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체적으로 뭐 또는 뭐 지역적으로 뭐 인터넷 접근성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 네. 어떤 점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좀 나타나는 게 그 AI가 신입사원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대표님들이 좀 하세요. 네. 그래서 네. 신입사원 뽑는 대신 챗 GPT 그 유료 버전 더 구독해 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앞으로 이런 신입사원 채용 시장이 좀 더 위축이 되지 않을까 네. 전 이런 생각도 네.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입사원이 네. 이렇게 챗 GPT로 네. 그런 신입사원의 업무가 좀 대체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한국의 그 신입 공채 현황을 보면은 삼성 같은 기업을 빼고는 사실 신입 공채가 없어진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이미 경력직 사원들을 많이 뽑는 단계가 되는데 그거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출현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신입사원의 업무 능력이나 범위에 대한 이제 그 역할 규정들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그냥 졸업한 사람의 학과에 상관없이 뽑아서 그 친구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과정이 대학 4년 나온 혹은 뭐 고등학교까지 나오는 과정에
다시 리셋이 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회사에서 쓰기 위한. 네네.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던 분야에 대한 것들을 업무 효율 상상 부분만 우리가 차용을 해서 이거 더 이런 그 구독 더 늘려서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된 변화의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만 보긴 좀 어렵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입사원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향상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장을 안 본 지가 오래됐거든요. 예, 2019년도, 18년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안 보기 시작해서 어느 대학을 나왔고 걔가 몇 학점을 받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한 달 정도 가까이 면접을 보면서 이 친구가 우리 팀에 들어오고 혹은 저쪽 팀에 들어와서 팀마다 또 들어가서 같이 얼마나 어울리면서 살고 있는 것도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가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얘가 신입사원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판도는 그 취업 판도는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입사원을 대체한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단계, 그러니까 이 신입과 뭐 고참의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역할에 대체하냐 아니냐에 좀 더 넓은 의미의 범위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지금 역할을 하고 있나 이걸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조직에서 이제 자기의 업무를 대처하는 부서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된다는데 네, 이거 조직주형 이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업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죠. 이게 꼭 이 도구가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엑셀이 나왔을 때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나왔을 때 한글 뭐가 나왔을 때 이때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할 때마다 항상 있는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게 꼭 얘 때문에 이건 모든 우리 지구상의 그 직업군이 바뀌고 막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고 이게 너무나 힘이 강한 도구라고 생각하니까 더 저항이 큰 거는 사실인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은 그 사람은 다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다시 리셋해서 다시 들어오는 개념들로 하게 되는 거고, 혹은 다른 부서로 이제 배치가 되면 그 분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고, 이거를 역행하거나 거슬려서 이거를 이렇게 도입해서 우리 부서 없애시면 안 됩니다 하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인 조직이잖아요. 우리가 그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부서의 존재와 이 부서의 그 없애는 존폐가 이거를 통해서 없애는 게 100이라는 이윤을 생긴다면 이건 경영진에서는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더 좀 초과적으로 내가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AI 리터러시 역량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근데 뭐 사실 나이에 따라서도 어린 친구들이 이런 걸 굉장히 그냥 본능적으로 빨리 받아들이고 또 조금 시니어 분들은 이제 이런 테크노 스트레스라고 해서 뭔가 계속 새로운 시스템, 뭐 이런 뭐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막 이걸 하라고 하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뭐 이런 AI 리터러시 역량을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좀 그런 거 한국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시니어 레벨에서 이런 그 생성형 AI 리더십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면 그분들이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그 소외감보다도 자기가 느끼는 그 사회적인 소외감이 더 크다고 해요. 근데 거꾸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사회적 소외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냐면은 70대 할아버지가 70대 할머니랑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70대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같은 나이 70대 할아버지는 한 40대 그 여성분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 사람의 생각도 궁금해. 이게 뭐 다른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말을 걸면 다들 피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도구를 설정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40대 아만다의 목소리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춘 상태로
이런 식의 어투로 대답을 해줘.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것들은 핸드폰에서 음성 기반의 맞아요. 질문과 듣기가 다 네.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그 도구를 활용해서 이분이 소외감을 먼저 해소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유튜브의 가장 그 많은 사용층이 사실은 60에서 70대 이상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저희 상황들로 부모님도 엄청 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경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네. 이게 소외층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AI 리더시를 향상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얘가 너무나 쉽게 나온 도구거든요. 네네. 아니, 말하면 다 해주는데 그쵸. 입력 손을 칠 필요도 없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얘를 뭘 물어볼 거고 내가 뭐가 궁금한 거고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된다. 우선 그 심리적인 네. 그 장벽이 좀 큰 것 그치, 같아요.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이게 뭔가 네,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했다 하니까 맞아요. 그게 큰데 네. 그냥 엄마 대화해주는 약간 네. 비서 같은 거야. 그쵸, 좀 그쵸.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그 진입 맞아요. 장벽이 좀 낮아지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러니까 엄마 BTS 그 비유와 함께 얘기 나누는 도구야. 라고 그 교수님께서 설정을 딱 그 뒤에 목소리와 그래야 이렇게 되겠네요, 해주면은 제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제 대화를 매일 나눌 수 있는 상황도 그러니까요.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특히 그 시니어층을 위한 뭔가 네. 이런 네. 교육, 네. 역량 교육, 좀 이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디지털 격차가 더 커질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돼? 데이터 보안이라고 저는 네. 거의 한 40%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조직이 있으신 분들이라 네, 좀 맞습니다. 그런 점에 초점을 두신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음. 짧게나마 류태호 교수님을 모시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동안 너무나 궁금했던 그런 점들을 네. 오늘 다 좀 말씀을 해주셔서 유익한 아닙니다.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셔서 너무나 음.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아마 학우분들이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가면요. 네. 막 댓글을 또 남기실 수도 있거든요. 바쁘시겠지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혹시 그 알겠습니다. 댓글에 답변을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사실은 저희 AI 서비스 마케팅 학과에서 이제 특강 시리즈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류태호 교수님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